이 보궐선거를 어디서 했죠? 이번에 통영이랑 창원에서 했죠, 그죠? 다 경상도 지방이네요, 그죠? 제가 그쪽 지방 동네 출신이라 저 사투리 엄청 잘 쓰고 욕 진짜 잘해요. 내가 대학을 서울로 이렇게 오면서 이제 거의 20살부터 서울이랑 경기도권에 살았는데 말투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사실 바꾸고 싶은 말도 것도 없고 내가 서울 처음 와가지고 진짜 놀란 게 있어. 서울 처음 와가서 웬 학원에 갔는데 여학생이 나한테 친절한 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투를 생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 제가 이제 욕 아니면 무슨 뭐 하여튼 경상도식 사투리만 듣다가 얘가 나한테 관심 있구나. 자뻑에 빠져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한 달도 안 됐을 때야, 일주일 됐을 때 얘가 나한테 관심 있구나. 그래서 자판기에 커피 뽑아주고 막 지나고 봤더니 말투가 다 그렇더라고요. 참 순진했죠 그때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자, 이렇게 통영이 옛날에 충무였죠. 통영. 그리고 창원. 여기가 통영은 전형적인 관광도시고 우리나라의 통영 출신 그 유명한 시인이 한 명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통영, 창원은 이제 거의 공단 지역이에요. 여러분 인천 가보면 공단 많잖아요. 창원은 가면 공장이 엄청 많이 지어요.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주거지도 따로 있지만 공단과 주거지가 아주 밀접하게 엮여 있어요. 창원은. 창원이랑 마산은 또 바닷가랑 가깝잖아요. 마산항도 있어. 바다도 가깝고. 그래서 예전부터 옛날에는 부산보다 그 6.25 전쟁 전까지는요. 마산이 더 컸어요. 마산 창원이 더 컸어. 근데 6.25 이후에 피난을 이제 동네 포구 이쪽으로 오고 일본이 부산을 전략적으로 개발했죠. 부산을 개발하면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부산이 커진 거고 그전에는 창원이나 마산 쪽이 원래 자연 발생적으로는 이쪽이 그나마 더 좋아. 왜냐면 부산 쪽은 여러분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그 부산 지역의 70~80%가 산이에요. 이 도시가 발달할 수 없는 동네야.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좀 특이하게 이제 관광 도시가 됐죠. 창원. 이쪽 지방이 전통적으로 이 지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박정희가 군사 독재를 하기 전에 이 박정희에 대응해서 어떤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두 명의 이제 정치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두 분 다 카리스마가 쩔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 분 다 난사람이긴 난사람이야. 근데 이 둘 다 김대중은 목포 출신이야. 목포가 여기 어디쯤 있죠. 하여튼 목포 출신이고 이 김영삼은 어디 거제도 출신. 거제도가 그때만 해도 섬이었어요. 거제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쯤에 있거든요. 거제도가 지금 큰데 지금은 거가대교가 뚫려가지고 차로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는 섬이었어요. 두 분 대통령이 다 거의 섬 출신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유지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 목포 쪽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이고 근데 박정희의 저항에서 아무리 박정희가 돈을 쏟아 부어도 김대중 표와 김영삼 표가 만만치 않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가택연금도 하고 심지어 김대중은 죽이려고 그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그래서 이쪽 지방이 여러분들 지금 지역 갈등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이쪽에는 다 이 전라도와 경상도 쪽은 이 박정희의 반대가 훨씬 많았어요. 김영삼이 이쪽이었고, 그죠? 김대중 전라도 지역이었고, 그죠? 근데 박정희가 자기가 당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략적으로 어떤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전두환 나오고 노태우 이렇게 등장하고 나서
어때요? 노태우가 대통령 되고 나서 더 이상 이 군부 정권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김영삼을 포섭했잖아요. 그 유명한 3당 합당입니다. 들어는 보셨죠? 그 유명한 3당 합당을 하면서 여기가 어때요? 진보 세력들이 좀 많았는데 김영삼이 노태우 군부 정권이랑 이렇게 물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혁혁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노태우랑 김영삼이랑 이렇게 3당 합당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한나라당 계열, 뭐 민정당 계열 쪽으로 급속히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 밑에 국민들은 따라가잖아. 그러면서 이제 전라도가 완전히 고립이 되면서 여기는 빨갱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과정에서 이게 언제 바뀌냐? 저번 20대 총선, 지금 20대 맞죠? 20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 계열들이 그나마 막 경남에서 많이 당선이 됐어요. 한 5석인가 6석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거의 안 나왔단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도 고향이 어디야? 부산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와서 떨어졌다니까? 문재인은 고향이 심지어 영도야. 영도. 옛날에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막 이런 말 썼거든요. 영도가 어디냐면 그 섬하고 영도라는 섬이 있어요. 섬이 있고 육지랑 연결하는 영도 다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개폐식 다리야.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거기에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영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피난민 중에 못 살던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다 살았던 지역이 영도예요. 섬이고 산이야.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 어머님은 거기 사시잖아요. 근데 그 영도에서도 누가 국회의원 되냐면 자한당의 김무성이 국회의원이 돼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김영삼 이후로 계속 자유한국당 계열, 요 계열들이 박근혜, 전두환, 요쪽 계열들이 계속 부산에서 당선이 된단 말이야. 근데 작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부터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고 이번 재보선이 이루어진 거고, 재보선에서 통영은 자한당이 됐고, 자유한국당이 됐고, 창원은 정의당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진보 계열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많이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 경남 쪽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냐면 전체 인구 비율 중에서 경상도 쪽 인구가 전라도 쪽 인구의 한 3배 정도 돼요. 3배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 앞으로도 경상도를 누가 먹나가 거기에서 대통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대통령들 전부 다 경상도 출신들이잖아. 박정희 대구 경북 출신이고요. 그죠? 노태우 마찬가지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제외하고는 다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서울 거는 반 땅이야. 근데 경상도 인구가 많아서 경상도 쪽 사람들을 잘 구슬려 살면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경상도 쪽 지역은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지역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전라도보다 경상도 쪽 지역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선거가 일어난 거고, 그러면서 이제 PK, 부산, 경남 민심이 조금 바뀐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흐름은 보수가 일정 정도 집권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해방 이후는 이 보수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의 보수는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껍빛단 리 보시면 기회를 잘 살려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보수였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 주도 계층이 됐단 말이에요. 요 계열이 좀 더 이제 중도 보수인, 민주당도 보수예요. 제가 볼 때는. 진보가 아니야. 중도 보수 쪽으로. 여기에는 기회주의자라기보다는 어떤 합리적 보수에 가깝습니다.
이쪽으로 살짝 지금 권력의 중심축이 조금씩 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왜 그러냐면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늙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어찌됐건 새로운 사람들이 정권을 잡잖아요. 물론 과거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갈등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 그지 좌와 우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계급 간의 갈등으로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 근데 그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의 밑바닥에는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갈등. 즉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갈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 국가 간 전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좌와 우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기성세대들이 훨씬 더 젊은 세대들보다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회적 갈등을 줄인다는 건 뭐냐면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을 제대로 잘 키우고 양육하고 혹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사회 갈등을 줄이는 길이야 사실.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갈등이 커져. 그래서 모든 갈등의 밑바닥에는 요 갈등이 있어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몫과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몫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어찌됐건 자기가 지지고 볶고 기성세대에 빌붙어서 먹고 살 수도 있고 두들겨 패면서 혁명을 일으켜서 먹고 살 수도 있고 자기네 나름대로 그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모든 갈등의 밑바탕에는 세대 갈등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는 것도 세대가 많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고 그 중에서 사회의 그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40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세상 뭐 있어 다 똑같이 하지만요. 실제로 사회생활을 한 10년, 20년 정도 한 사람들이 대략 한 40대잖아요. 40대들이 40대, 50대 초반이 거의 사회에서 핵심 실무를 담당하고 진짜 중체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주로 50대, 60대들이에요. 최고 꼭대기에는 50대, 60대들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회생활 해보면 대략 그 나이대가 몸으로 뛰는 사람들이 주로 20대, 30대고 그 다음에 실무의 최고 꼭대기 40대, 최종 결정권자 50대, 60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40대들이 언제 사람이냐? 서태지 세대예요. X세대. 라고 막 불리던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언제랑 다르냐면 그 앞선 세대들하고 달라요. 50대하고. 50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학만 가면 무조건 체류탄 냄새가 꽉 있을 때였고 저는 그런 게 제가 들어갈 때는 있었고 제가 나올 때는 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 들어갈 때는 IMF 전이었고 나오니까 IMF 끝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박슨 세대라고 하긴 해요. 하여튼 다 겪어서. 그래서 이런 세대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고 최근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건 아마 세대 간의 사회의 어떤 실무를 담당하는 세대들의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한당의 지지 기반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전에 소개해준 대한민국사 보시면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자세히 들어있어요.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이제 참 김영삼이 재밌는 게 이렇게 정권을 잡고 나서 이 대통령은 그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정권을 잡고 나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키워냈던 이 별들을 다 잘라버리죠. 숙청을 해요. 김영삼이. 하나회 숙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구테타 가능성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사를 중심으로 한 계속 이어오는 군대 내의 어떤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최고권자 결정권자인데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군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몰라요. 실무를. 그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무 하나하나를 다 알 것 같아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나 딱 바뀐다고 해서 사실 다 안 바뀌어. 그래서 어떠냐면 실질적으로 그 조직을 운영하는 건 그 조직의 고유한 운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이다. 함부로 못 바꿔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각각의 어떤 권력에 기반된 역사가 있거든. 나온 뿌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검찰이라든지 이렇게 그 사법부라든지 아니면 저 군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뿌리가 전부 다 이 박정희로부터 비롯된 게 상당히 많아요. 박정희 때 전략적으로 검찰을 키우거든요. 그러면서 검찰 곳곳에 박정희 때 이렇게 컸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군대 곳곳에 육사 출신들은 뭐 박정희 이후에 전두환 이렇게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육군 그 최고위 꼭대기에 있는 별 4개는 육군 대장은 항상 육사 출신을 뽑아요. 그래서 육사가를 나와야 뭔가 뭐라고 하냐? 진골이 되는 거예요. 진골. 그렇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막 치고 싸워. 근데 우리가 다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지만 다 그 뿌리가 있고 역사가 있어서 함부로 잘 안 바뀌어요.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내년 총선이 잘 되면 우리나라가 좀 안정적인 궤도로 갈 것 같고요. 내년 총선이 예를 들어 좀 민주당이 의석수가 조금 안정적인 의석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큰 혼란으로 빠질 개연성도 있죠.